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멘토 무토리입니다. 오늘 내 집 마련 관련 질문 받은 거 답변 드릴 건데요. 총 16개 선정했고요. 요거 답변 드리기 전에 정책 관련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 토론회 했죠. 어제죠. 토론회 했고 대출 관련 한도 축소된 거 이 내용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20억 하면 큰일 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어떤 아파트 정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이번 토론회 때 채팅창으로 받았어요. 채팅창. 그래서 초고가 주택은 이거 세제 혜택 주면서 이거 세금 덜 걷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이거 투기 아닙니까? 투기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무료 특강에서 했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20대면 2번, 30대면 3번. 이거 눌러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트렌드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그 무료 특강의 방식을 착안을 하셨는데 초고가 주택 1주택 기준 높일 듯하다 이런 기사가 났죠. 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결국에 대통령이 얼마의 주택을 세금 부담을 높여야 되냐, 얼마를 초고가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20억이면 2번, 30억이면 3번을 눌러주세요 했는데 대통령이 20억, 50억은 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집이 20억이죠. 아직 안 팔았죠. 그럼 재산세, 보유세 내셔야 되죠. 약간 감안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기사 보면 부동산 토론에 경청만 있고 답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이 조세, 세금은 국민의 자산이랑 뭔가 형평성, 시장 안정화 이런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되게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에 이거를 채팅창으로 댓글 투표로 받았다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의 의도대로 전달이 돼요. 애초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 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무조건 엄청 비싼 집이라는 프레임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프레임을 씌운 상태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고가 주택에 차별적으로 부담하는 거 좋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주세요. 그럼 누구라도 이거 1번 누르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오전 시간대였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이 이걸 라이브로 생중계를 특히 채팅창에다가 댓글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조세 부담이 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대로 경청이 되지 않았다. 경청했으나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경청만 한 이유 하나죠. 명분 남기기죠. 잘 되면은 내 덕이고 안 되면 가격 더 오르면 네 탓이다. 사실 저는 이 명분 남기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지금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자들이 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8년부터 투자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5억에 산 집이 2018년에 5억에 산 집이 그게 거의 20억이 된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빨리 기민하게 움직였을 뿐인데 그거를 투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샀던 집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니까 이게 가격이 부동산, 주식, 자산으로 간 거지. 이게 그냥 20억짜리를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부모님 1, 2억에 강남에 집이 있었던 분들 지금 그게 30억, 40억, 50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투기예요? 그냥 직장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율은 일반적으로 약속된 어떤 금액이 있잖아요. 어떤 선이 있잖아요. 이 시세 차익이 얼마부터 얼마면은 몇 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연말정산 할 때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거 할 때도 연봉에 월급의 어떤 범위까지는 얼마의 세율을 부과하고 세금 떼고 주죠 우리 월급.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암묵적으로 있는데 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약에 이걸 올리거나 뭔가 그런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말 그대로 서민인 사람들. 두 번째는 시기 질투를 조장해요. 100억짜리 집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투기라고 전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전에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샀던 집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땅의 가치가 오른 거지 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고연령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사가지고 남들 놀 때 대출 갚으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이걸 투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전교 1등은 나쁜 학생이고 전교 200등은 착한 학생이에요. 자, 둘 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누군가 전교 1등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교 1등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2등, 3등을 제치고 1등이 됐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했는가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전교 1등 하고 싶어? 그럼 공부해. 노력하면 되잖아. 전 제 자식을 키울 때 만약에 2등하고 3등을 해가지고 너무 분했어. 달리기 해가지고 너무 분했잖아요. 그럼 너가 더 노력을 해봐.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게 전 정상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좀 더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걸 보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나 200등인데 제가 시기 질투나고 난 제가 싫고 이런 걸로 계속 가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기 질투가 무조건 있어요. 그냥 내가 시기 질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게 자본주의에서는 되게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십 년 전에 평범한 가정에서 구입한 집이 투기라고 보는 거. 남들 놀 때 대출 갚으면서 집을 샀다. 인생에서 뭔가를 포기했어요. 20대에 해외여행 놀러 가는 거, 오마카세 먹는 거, 명품 사는 거,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다 포기하면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악착같이 이거 버른 사람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금 정부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저는 이게 요즘에 정말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나라의 엄청 대표적인 분들이 정작 어떤 계획도 못 내고 있으면서 이 기사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인스타 릴스부터 시작해서 스레드 그다음에 뉴스 기사가 이분에 대한 얘기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방패막이가 필요해요. 최근에 리센느 논란도 마찬가지고 이 안유진 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바쁜 스케줄을 뚫고 청약을 공부해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지? 와, 이게 가점제는 안 되는데 이게 추첨제가 되는구나. 와, 이게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교묘한 심리를 이용해서 방패막이 씌웠다. 다섯 번째, 대출 조이기. 서민 주거 부담이다. 내 집 마련 불가능하다. 대출이라는 거는 부자들은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25억 초과 되면 어차피 대출이 2억이고 나머지 현금으로 들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15억 이하인 지금 6억의 대출 한도를 받으려는 분들이 부담이에요. 자, 1억부터 15억 구간. 서민인가요? 서민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를까요? 지금 정부에서?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 KB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에서 대출 금융 정책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은행 자체에 의해서 줄인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총량 규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보통 8, 9월 정도 이상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 왔는데 지금 정권에서 6.27 대책, 작년 25년 6.27 대책 때 얘기했죠. 은행 너네 총량 규제 제대로 안 하면은 페널티 적용하겠다. 그래서 원래 매월 분기마다 반기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을 빌려줄 수 있는 양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링.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반기에 대출 많이 몰렸죠. 왜냐하면 5월 9일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그 완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웃긴 게 이걸 안 했으면 됐잖아요. 양도세 중과 이거 유예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중과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시기가 리미티드 타임이라고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축소를 한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곳을 줄이지 않았어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반공제라 그래서 소액 임차 부담 그런 거에 대한 부분만 좀 규제를 했지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이거 다 안 됐어요. 7월 14일 기준으로 수강생분 중에 어제 잔금 실행한 분이 있었는데 문제없이 잔금 실행하고 잔금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능한 곳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집 살려는 분들은 은행에 최대한 전화를 많이 해보세요.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그런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대출 상담사 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연락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으세요. 이게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잔금일을 조정하는 거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매도자랑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에 보통 대출이 실행되는데 그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까지 조금 기간을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특약 같은 걸로 조절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출 규제는 결국에 서민 규제고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다. 애초에 부자는 부모님 론, 카드론 아니고 부모님 론 활용해서 현금으로 사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안 오른 5억에서 7억대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 외곽이 오르는 시기다. 근데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뒤에도 무물의 답변을 달았지만 뭐 15억 이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기도로 내려갈 필요 없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오히려 들어오세요. 이런 분들은. 근데 5억에서 7억대는 지금 살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 총량 관리라는 거는 6월 27일에 이미 그 Q&A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총량 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중단되나요? 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려줘야 하는 대출 한도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기타 대출, 뭐 어떤 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뭐 그다음에 연금 뭐 담보대출, 청약통장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했더니 거의 100억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월별 분기별 계속 한도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가겠다. 그래서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막아두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1년 뒤인 지금 일어났죠.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답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무물 답변을 해드릴 건데, 자, 홍은동 북한산 두산 위브 1, 2차, 삼선 힐스테이트, 불광 현대 홈타운, 백년산 힐스테이트, 월곡 두산. 이 답변은 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제 의견은 매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단 저라면 위브는 제거할 것 같아요. 여기랑 너무 멀고 언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두산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삼선 힐스테이트, 불광 현대 홈타운, 그 다음에 월곡 두산 정도 볼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라면. 조금 아쉬우면 백년산 힐스테이트 보세요. 이거는 제 회사 퇴사한 동기가 질문을 남겨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갈아타기는 어느 정도 배수되는 집을 목표로 해야 될까요? 갈아타기 요즘에 뭐 1.5배, 2배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딱 그 가이드를 드릴게요. 한 지역에는 생활권이 5개가 있어요. 1, 2, 3, 4, 5 계단이라고 부를게요. 계단 1 생활권은 1 계단. 자, 이 계단이 7개를 넘어가면 돼요. 자, 왜냐하면 이 1.5배 갈아타기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시장 사이클에서 부합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락기에 가능한 방식이에요. 하락기. 왜냐하면 그 하락기 때는 단지에 왜곡이 생겨요. 왜곡. 단지 가격이 높은 것들은 더 떨어지고 그 금액 총량으로 봤을 때. 그래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하락기에 맞는 방식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상승기에는 입지 가치가 더 높아지느냐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게 맞다고 보는데, 내가 만약에 성동구 말고 뭐로 할까요? 성동구로 갈아타기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대문구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나요? 없네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뭐 5개 생활권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어디예요? 전농동이겠죠? 레미안 크래시티 있는 대장 생활권. 이런 식으로 총 5개를 나눠 봅니다. 그 밑으로 이문희경이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맨 마지막에 있는 생활권, 이 부동산지인의 이런 평당 가격으로 보시면 돼요. 밑에 이 평당 가격이 5,200, 3,500. 이 5개의 계단, 마지막 계단에서 7칸을 올라가야 돼요. 그럼 동대문에서 위쪽 생활권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영등포나 뭐 동대문이나 영등포 아니면 뭐 동작구 이런 데로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도 5개로 쪼개요. 그래 적어도 이 4번째 칸에 있는 생활권 정도로 올라오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7계단을 오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성동구 1급지 생활권 어디예요? 사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희소하고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 같은 곳들이 들어와 있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트리마제 이런 거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외.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거래 실거주를 가치를 고려하는 그런 대단지 아파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뭐 주복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아파트 제외하고 그러면은 1급지 어디예요? 성수 옥수 1. 그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금호. 금호는 신축에 따라서 구축과 편차는 있지만 응봉과 묻겠습니다. 2.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예요? 이거 헷갈리는 지우고 황학동 중구 여기 신당 중구라서 제거할게요. 상왕십리도 2겠죠. 6천 후반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2번. 그럼 그 다음은 어디예요? 행당 3번. 그 다음에 어디예요? 4번 하왕십리. 5번 마장동.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마장동에 있다? 하나 위. 어디예요? 송파 강남. 등촌동 재건축 예정 빌라 한 채. 서대문 은평 아파트 매수. 시드는 빌라 포함 4억. 재건축 기다리기. 일단 재건축 예정인 빌라를 매도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어떤 단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재건축의 예정인 빌라도 재건축이 돼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기가 조합 설립이 됐는지 사업 시행 인가는 났는지 관청은 났는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구역 지정 이제 구역 지정하는 단계인지 뭐에 따라 다른데 아예 완전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단계라면은 매도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평생 여기 사실 거 아니라면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빌라 포함 뭐 4억 이거는 얼마의 대출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 총 매수 가능한 총매가 총 매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계획 단계에 따라서 극초기 단계다 그럼 매도. 안녕하세요. 6살 14살 아이 마곡 거주 외벌이 8천 현금 6억 보유 가양 마곡. 자 아이가 2명입니다. 성별이 다르면 방은 2개로도 부족해요. 그럼 방이 3개가 있는 30평대 혹은 방 3개 있는 20평대를 봐야 되는데 아이랑 뭐 거실에서 주무실 수 있다 몸테크 된다 그럼 방 2개짜리도 할 수는 있겠죠. 이 금액대에서는 사실 쉽진 않지만 수명산 파크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수명산 파크 좀 뒷동에 있는 단지들 있거든요. 여기 아니면 등촌 주공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상동 7억대 아파트는 어떨까요? 네, 7억대는 그 미소지움 있죠? 미소지움 있고 그 역 위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애 최초 한도가 반토막 나서 이게 반토막이 아니라 생초도 해당되긴 하는데 이거는 늘 있어 왔어요. 이 총량 규제라는 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반토막이 무조건 낮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풀려요. 특히 뭐 농협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도 은근히 잘 풀려요. 그래서 대출을 좀 알아보세요. 뭐 이거는 조금 규제했다가 또 풀어지고 이게 계속 되기 때문에 4억 이하 서울 아파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년 후 매수에 대한 것도 추천하지 않아요. 대출 한도를 최대한 받아가지고 5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부토리님 현금 2억 생초 불가능 행신무원 6단지. 네,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행신무원 6단지 고양이죠? 네,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이 금액대면 차라리 GTX가 그래도 들어오는 고양 아니면 창릉 고양 신도시 있죠? 거기 인접한 뭐 단지 살기 좋은 좀 신축으로 이루어진 단지들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외곽에 있을수록 특히 신도시가 입주해요. 그건 되게 좀 악재입니다. 특히 북부에 있는 곳들 고양 있죠? 이런 곳들은 창릉 신도시 입주하면은 당연히 그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고향 근처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 사는 분들 당연히 옮겨갈 거예요. 왜냐면 창릉이 더 서울이랑 인접하잖아요. 옆에 바로 은평구죠.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상제가 적용이 돼요. 분양가 상한제. 그럼 결국에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온다는 거죠. 주변 시세 대비 7, 80% 가격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서 해볼 수 있다면 청약도 같이 넣으세요. 서울 내 위치 상관없이 14억선. 제 옆에 이것도 같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좀 드리면요. 예비 신혼부부 대출 포함 13에서 15억. 소지구청, 인덕원, 구성남 어디가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15억 이상이라면 저는 14억에서 15억이라면은 오히려 서울의 구축에 입지 좋은 곳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4억이면요. 뭐 약수하이츠, 남산타운, 그다음에 무학제역이랑 독립문역 근처, 마포역 부근 구축 있죠. 뭐 한강타운, 현대, 홈타운, 도화현대, 2차, 리버힐, 삼성. 호가 많이 올랐지만 이 중에서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한강타운은 24평만 있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조금 아쉽지만 다른 아파트 주변 단지가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단지입니다. 이 마포에 있는 도화 이런 데는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저는 느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용산은 뭐 정비창 부지, 그 다음에 뭐 국제업무지구 이런 데가 잘 가야 돼요. 뭐 정비창 전면 1구역 여기도 이제 계속 개발 사업 진행 중이죠. 이런 데가 잘 가야 되고요. 추가로 볼 수 있는 데가 거여 4호단지, 그 다음에 장유 신축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랑 이 부근을 같이 비교하세요. 수지구청, 인덕원, 구성남.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청, 인덕원, 구성남 다 좋은데 저라면 구성남 아니면 뭐 인덕원 쪽 같이 볼 것 같아요. 수지도 좋아요. 근데 서울이랑 오히려 비교를 하세요. 개인 상황에 맞춰서 1억 자본 4억 차용증 써서 4억짜리 찾고 있는데 시즌을 더 모아야 될까요? 3억의 차용증으로 빌려서 1억 자본으로 4억으로 현금을 찾고 있는데 실거주인지 뭐 갭투자인지 정보가 너무 없어요. 과천 거주 중인 예비 아빠 재산 강구 특공으로 민간 분양 전략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비 아빠라는 거는 뭐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공, 신혼부부 뭐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7년 안 넘었으면 신혼부부 특공, 그 다음에 생초시면 생초 특공 이런 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따져 보셔가지고 어디가 괜찮은지 넣으시면 되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청약 3번 아파트 매매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청약이라는 거는 그냥 넣어서 되면 되는 거지 뭐 추천하고 말고가 없어요. 되면은 좋은 거예요. 청약은 지금은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특히 지금 15억 초과하는 곳들 있죠. 15억 초과 청약이 있는데 내가 이 현금 여력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청약 보세요. 그 장위 같은데 얼마 전에 마크원 같은 것도 대형은 어떻게 됐어요? 그 2순위까지 갔습니다. 2순위 일반 분양 2순위까지 가가지고 그 유주택자인 사람들도 넣을 수 있었다. 예비 받고 지금 아직 정당 계약은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죠. 예비 받아가지고 정당 계약에서 마감 안 될 것 같아요. 대형은 네, 애초에 무주택자 거의 2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넣으세요. 되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 넣으면 안 되겠지만 망포 리모델링 보고 있습니다. 몬테크 분담금이 걱정입니다. 망포의 리모델링을 본다. 자, 리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분당 서울 3급지 이상으로 해당되는 곳으로 가세요. 리모델링이라면 이해가 되셨죠? 저는 그 아래 급지인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담금 얼마씩 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도 못 해가지고 조합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구조로 가는 그거는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포는 리모델링을 기다려서 분담금 내면서 나중에 추분까지 내고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갈아타기 생각이 없고 그냥 평생 그냥 거기 망포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세요. 안 하시는 것보단 낫죠. 네, 그다음에 3번 아파트 매매, 뭐 하이어스 같은 대장급 단지 이런 곳들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구축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재건축 단지들 있죠? 역 근처로 해가지고 사업성 좋고 단계 빠른 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되고 난 이후에는 매물 팔 수 있는 매물이 한정적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토리님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어디인가요? 강남인가요? 강남은 사실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한 그 갈아타기 있죠. 저는 그 한강벨트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2급지 이상 되는 곳에 한강벨트에 집이 이미 있어서 얘가 재건축 단지인데 얘가 나중에 재건축해서 펜트 받으면은 40억, 50억은 무난하게 저는 갈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한강뷰가 나와서. 그래서 굳이 저한테 있어서 반포 아닌 이상은 저한테는 의미 있는 갈아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갈아타기 하지 않고 반포 나중에 이제 갭 투자 가능할 때 그 가야겠죠. 저는 갭 투자. 예, 저는 강남에 사실 실거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약간 저는 그냥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 3억 대출 4억 해가지고 7억대를 보고 있는데 수지, 하안, 창동, 상계, 서울 구축, 면목, 창신 7억대. 자, 수지
하안 같은 경우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곳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 말은 최근에 1, 2단지 제외하고는 매수 가능한 게 제한적이었어요. 뭐 5년 실거주 10년 보유 이런 매물. 그래서 매물별 비교를 그 단지별로 가능한 매물 보시고요. 네, 창동은 저는 지금 사이클에서는 상계도 제거하겠습니다. 서울 구축 면목 창신 괜찮고요. 면목이라면은 저는 면목 대신에 차라리 그 GTX 들어오는 B 착공한 B 망우역 근처 있죠? 네, 거기를 볼 것 같아요. 한신 아니면은 뭐 건영 차라리 그냥 그런데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균질성도 있고 얘는 7호선도 끼고 있고요. 네, 그 GTX B도 들어오고 그 접근성이 어쨌든 좋아져요. GTX가 막 엄청난 호재다, 이 막 가격이 미친 듯이 뛴다 이런 호재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5가지 요소 중 입지 분석한 5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어떤 좋은 호재가 들어온다. 하나 점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문물과 정책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